제가 그때는 색깔도 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어치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틀렸네. 또 모르네. 아, 왜 자꾸 틀리지? 이거 외워요, 외워. 환자인 남편의 보호자인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바보 됐잖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어서 의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환자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2024년 1월 27일에 다쳤을 때 의사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초등학생인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다친 이후에는 제가 말을 정말 잘 할 수 없었어요. 나 그거 먹고 싶어, 그거. 나 그거 좋아하잖아, 그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엄마, 아빠랑 남편, 시부모님이 제대로 저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4살에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과 표정이 얼마나 가슴에 강하게 와닿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또렷함을 잃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은 전직 승무원으로서 합격하는 꿀팁,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전직 승무원이니까 예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도전하게 된 거 아니냐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친척 어른들이 저희 사촌 언니와 저의 외모를 비교하는 게 적나라하게 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는 정말 예쁘고 저는 좀 못생겼다는 그런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여전히 제게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다친 뒤에 이렇게 뇌출혈 뇌부종으로 실어증 환자가 되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짜증이 났어요. 뭐가 먹고 싶은데 뭔지 말을 못 하겠고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그게 어딘지 말을 못했죠. 심지어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냈는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인상을 단 한 번도 찌푸리지 않고요. 그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은빈이 혹시 목마르니? 물 마시고 싶어? 은빈이 혹시 붕어빵이 먹고 싶나? 붕어빵 좋아했잖아. 아니면은 치킨 먹고 싶니? 병원이 치킨이 맛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시를 많이 주셨고요. 마치 스무고개처럼 예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신 다음에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대체? 아, 이게 아니라요. 은빈이 떡볶이가 먹고 싶니? 10초, 20초, 30초 기다려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그거 말고 떡볶이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그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의 뇌를 쥐어 짜낸 거죠. 그렇게 개두술 수술을 마치고 이후에 두개골 성형술을 받기까지 재활치료 병원으로 이동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만난 언어치료사님께서는 달랐어요. 제가 그때는 색깔도 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거 초록색이고 보라색이잖아요. 이거 빨간색이잖아요. 검정색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언어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샌드위치, 사다리, 자동차, 지금은 알겠어요. 횡단보도, 신호등, 고슴도치 이런 그림들을 막 보여주시면서요. 단어를 말하게 시켰는데요. 제가 단 한 단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면대인지 몰랐어요. 샌드위치도요. 사다리도,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어치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틀렸네. 또
또 모르네. 아, 왜 자꾸 틀리지? 이거 외워요, 외워. 사다리, 횡단보도, 신호등, 세면대.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제가 글로 적은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또 모르네, 또 틀리지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언어치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아, 내가 진짜 말을 못하는구나. 단어를 계속 틀리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분명 강의하고 강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못하지 않을까? 불가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심장이 정말 수업을 들을 때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루는 저한테 왜 자꾸 웃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자꾸 그렇게 웃으면 번아웃 겪고 싶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또 진짜 웃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웃지 않았어요. 웃으면 번아웃이 온다고 하니까 그 말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정말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보다 높은 곳에서 되게 큰 어른인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는 느낌을 줬어요. 배우고 싶지가 않았고요.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언어치료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티가 되게 많이 나죠. 저는 첫 번째 언어치료를 받고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치료 받지 않을래. 나 그냥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니는 말하기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닐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딱 한 번만 더 언어치료사님을 찾아보자. 딱 한 번만 더 은빈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그때 제가 두개골 성형수를 받아야 해서 이제 김포우리병원에 두개골 성형수를 받고 머무르던 때였는데요. 간호사나 직원분들이 저한테 여전히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병원에서는 제가 웃으니까 번아웃 겪고 싶냐고 말했잖아요.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니까 다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여기 언어치료사님은 안 계신가? 언어치료를 받을 순 없나? 그래서 엄마랑 남편이랑 직접 막 찾아다녔어요. 물어봤고요. 근데 마침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테스트를 보고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실어증 테스트를 볼 때 저희 언어치료사님이 엄마를 보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테스트를 볼 때 이재웅 언어치료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옆에 보호자로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여전히 틀렸어요. 공도 말 못했고요. 자물쇠도 말 못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환자가 말을 못하면 이거 공이잖아, 이거 자물쇠잖아 이렇게 조금 격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웃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엄마가 웃으니까 당당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또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역시 단어를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재웅 언어치료사님은 이런 보호자분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화가 나거나 격한 마음으로 알려주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그저 웃고만 있는 보호자가 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재웅 언어치료사님도 제가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어를 모를 때도요. 또 틀렸네? 또 모르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뇌를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우울한 날에는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은빈님 오늘 조금 우울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악플 때문에 조금 우울해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바로 또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도 사실 몇 날 며칠 은비님에게 달리는 악플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미움받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지만 그 책이 유명하지만 정말 미움받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저한테 어떤 조언을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닙니다. 제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움받을 용기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언어치료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면서 언어치료사님 저 괜찮아요. 제가 빨리 다 나아야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제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기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치료사님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저를 바라봐 주셨고요. 같은 층에서 바라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층?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같은 층.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저를 보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때로는 정말 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저 올라가라고 떠받쳐 주셨어요. 그 언어치료사님이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점, 그리고 일기를 쓰는 점, 책을 읽는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저는 책 안 읽은 지 오래됐는데 은비님 정말 너무 멋지세요. 제가 일기 안 쓴 지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요. 일기 한번 써볼까요? 은비님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저를 엄청 올라가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 가르침을 주려고 앞서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언어치료사뿐만이 아니라요. 병원에서 환자로 지내면서 보호자들을 보고 저는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인지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가 환자인 사람 곁에는 보호자, 주로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을 잘 못하시지만 제가 점차 말을 잘하게 되면서 먼저 다가가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말 잘 못했습니다. 정말 단어 하나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자인 남편의 보호자인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도 못해. 바보 됐잖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어서 바로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못해도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아내인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인 환자분이 역시 말을 못하고요. 그저 들으면서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따님이나 아드님이 환자인 보호자가 곁에 있을 때도요. 저는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보호자인 어머님이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못하잖아요. 말이 느려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초등학생처럼 말해요. 거의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딸이고 아들인 환자가 20대, 30대여도요. 초등학생처럼 말한다고 이제 그 환자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는 또 그 환자들의 표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고개 숙이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생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예 옆으로 가서 말을 시켰어요. 무슨 색깔 가장 좋아해요? 먹고 싶은 거 뭐예요? 병원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한마디도 아니라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말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30살, 40살, 50살이라고 해서 다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건가요? 초등학생인 애들 말 잘하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나요? 마음을 느끼지 못하나요? 말 못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더 상처여서 말을 못하겠어요. 물론 치료사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사람이기에 환자를 보호하는 게 정말 지치고 힘들고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이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까 조금만 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치게 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요. 단순히 다친 것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면 더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마주할 때도 그렇고요. 언어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한마디에 온 마음을 담았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한마디를 건넬 때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이의 환자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잠재 능력을 바라봐 주세요. 어린 아이보다 환자보다 높은 층이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오늘 이렇게 저의 솔직하면서도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오예!